한국은 진짜 이상한 나라야. 한국을 겪은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상하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대단하다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간 노동시간 OECD 최상위권, 세계 최하위 출산율. 한국의 번아웃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기자의 취재 수첩에는 일주일 뒤 충격적인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가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 부르는 충격적인 5가지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간 60개국을 누빈 기자로서 저는 이상한 나라들을 수없이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꽤 잘 안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나라라는 기준을 180도 뒤집어 놓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톰슨입니다. 미국 디지털 매체 아틀란틱 와이어의 시니어 기자로 올해로 기자 생활 3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뛰어들어 중동 분쟁 지역, 아프리카 내전, 유럽 난민 사태까지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그 한가운데를 누볐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번 한국 취재였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사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톰슨은 1950년 22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은 미 육군 보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가끔 저녁 식탁에서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눈 덮인 산,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불타는 마을. 그게 아버지가 기억하는 한국의 전부였고 저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 깊숙이 담은 채 자랐습니다. 그러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언제나 전쟁과 가난이 뒤섞인 흑백 사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편집장 데이비드 콜린스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커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번아웃이 화두잖아. 한국이 딱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OECD 노동시간 최상위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까지 숫자가 다 말해주고 있어.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틀리지 않으니까요. 연간 노동시간, 청소년 수면 부족률, 직장인 번아웃 지수까지 한국은 어느 각도로 봐도 과로 사회의 교과서적 표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각도로 기사를 쓸 생각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이미 기사의 큰 줄기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2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사람 특유의 감각이랄까요? 세계의 중심은 맨해튼이고 나머지는 그 주변을 도는 위성 같은 것들이라는 막연하지만 확고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위성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전쟁 잿더미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 K-팝이라는 걸로 요즘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나라. 취재 목록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그리 높은 순위가 아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공항이 컸습니다. 단순히 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욕 JFK, 런던 히드로, 두바이 공항까지 수없이 드나들어 본 저였지만 인천공항은 결이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채 10분이 되지 않았고 JFK에서 입국 심사만 1시간씩 기다려본 저로서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화물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왔고 공항 안내 시스템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으며 동선이 직관적이어서 헤맬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네. 그리고 곧바로 그 생각을 눌러 담았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나라 전체를 다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이미 정해진 기사 방향과 인터뷰할 전문가 목록, 방문할 장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확인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수첩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이 제가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그림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넓고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거리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밖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호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는데도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도로에는 차들이 흐르고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으며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취재 첫날, 동행연구원과 합류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조민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9살의 청년으로 제 서울 취재 기간 동안 동행과 통역을 맡아줄 연구원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깔끔한 차림으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고 악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톰슨 기자님,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고 예의 바른 친구네.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취재의 첫 순서였고 저는 번아웃 사회의 증거를 찾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혼잡한 지하철 풍경을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내려서는 순간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숫자가 2분이었습니다. 저는 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항상 이렇게 짧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2분에서 3분 사이예요. 좀 한산한 낮 시간대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출근 시간에도 10분, 15분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를 기다리며 발을 구르는 것이 뉴요커의 일상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기다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승강장 바닥에는 탑승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 안에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오기를 기다린 뒤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 연구원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네요. 조 연구원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하지만 질서 안에서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 한 문장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오후에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작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 연구원의 권유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단한 생필품을 주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주문을 완료하고 나서 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길 배송이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뉴욕에서는 이틀, 사흘이 기본이고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 나라에서는 밤사이에 물건이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배송까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느린 걸 못 참거든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급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물류 시스템을 바꾸고 인프라를 바꾸고 결국 나라 전체를 바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단순한 성격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나라를 바꾼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전쟁이 끝난 1953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잿더미에서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1위. 인터넷 속도와 세계 최단 배송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저는 그때까지도 선뜻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못 따라간다는 말은 아직 입 밖에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사흘째 새벽,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취재 특성상 도시의 민낯을 보려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그 틈새를 봐야 한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새벽은 솔직히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날 밤 쏟아진 쓰레기 봉투들이 인도 위에 산처럼 쌓여 있고 지하철 환풍구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가 골목을 채우며 빈 맥주캔과 음식 포장지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것이 맨해튼의 새벽 풍경입니다. 저는 서울의 새벽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이미 깨끗했습니다. 인도 위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간밤에 누군가 치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가로수 아래 낙엽 한 장 흐트러지지 않은 채 차곡차곡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큰 도로만 관리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는데 골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점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인데도 바닥이 깨끗했고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은 구역에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 멀리 오렌지색 조끼를 입은 청소부 2명이 빗자루를 들고 골목 끝을 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조 연구원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전했더니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울 청소부들은 대부분 새벽 4시에 나오세요.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도시를 다 정리해두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에서 새벽마다 이 넓은 도시 전체를 정리해둔다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조 연구원과 함께 찾은 곳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드문드문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다가 벤치 한쪽에 홀로 앉아 공원을 내려다보고 있는 70대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40년째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박성근, 올해 73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공원 바닥을 내려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젊을 때 다 우리 손으로 닦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골목 쓸고 도랑 치우고 담벼락 고치고 그게 몸에 배어서 지금도 자기 앞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첩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전국의 농촌과 도시를 동시에 개조한 그 운동은 단순히 인프라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과 몸이 직접 자신이 사는 공간을 일군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세대를 거쳐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저는 그 할아버지의 짧은 한마디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자기 집 앞 인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감각이 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리 샹젤리제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불리는 그곳도 자세히 보면 담배꽁초와 껌 자국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서울의 골목은 그 어느 도시보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인구 규모로 보면 뉴욕의 2배에 가까운 도시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만드는가,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가. 한국은 후자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든 건 고난의 시간이었다. 서울 취재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작은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전날 무리하게 걸어다닌 탓인지 발목이 욱신거렸고 조 연구원에게 연락해 근처 정형외과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이 꽤 번거롭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 주치의 소견서를 받고 전문의 예약을 잡는 데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저는 반쯤 체념한 상태로 조 연구원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조 연구원이 꺼낸 것은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더니 말했습니다. 근처 정형외과 예약했습니다. 오전 11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때가 오전 10시였습니다. 1시간 뒤에 진료를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예약한 거예요? 오늘? 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은 앱으로 바로 되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접수대에서 건강보험증 대신 스마트폰 하나를 내밀었고 몇 가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 시간은 채 15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납도 앱으로 처리됐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한번 다녀오면 청구서가 몇 주 뒤에 우편으로 날아오고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일상인 저로서는 이 모든 과정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조 연구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보다 낫네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제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국보다 낫다는 말을 내뱉은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취재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편리함의 수준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환승 가능 시간 안에만 움직이면 어떤 조합으로 타든 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연동됐습니다. 거기에 카카오 택시 앱을 열면 가까운 택시를 실시간으로 호출할 수 있었고 예상 요금과 도착 시간이 미리 표시되어 낯선 도시에서도 바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빗속에서 손을 흔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조 연구원이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금을 납부하고 각종 행정 서류를 발급받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조 연구원의 계정을 빌려 여권 관련 서류 하나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린 시간이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 행정 서비스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취재 중에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차례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기관이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배우러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첩에 적으면서 펜을 멈췄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언제예요? 오래된 건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인데 사실 그 기반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직후에 깔렸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효율을 높여야 했고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 거죠. 위기가 시스템을 만들어낸 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IMF. 그 단어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무게감을 가지고 제 귀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저는 그 이야기의 전모를 아직 알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림.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 잿더미, 과로, 사회과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서울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미국인으로서 제가 알던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서울 취재 엿새째 되던 날 밤, 저는 조 연구원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 일대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나선 야간 취재였습니다. 번아웃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장면을 찾고 있었고 학원 밀집 지역이라는 대치동은 그 각도에서 꽤 유용한 배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거리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건물 앞에는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특별히 힘들다는 표정도 불만스럽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10시 20분이요. 저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자겠죠. 보통 자정 넘기는 애들도 많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로봇이야. 학원 건물 하나를 올려다봤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논술, 코딩까지 층마다 간판이 달려 있었고 그 늦은 시각에도 건물 안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풍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아이들은 오후 2시면 학교가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놀이와 휴식으로 채워집니다. 세계가 핀란드 교육을 이상적인 모델로 칭송하는 것과 정반대의 풍경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자랐어요? 그가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밤 11시까지 학원 다녔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연하다는 말.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 걷다가 조 연구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조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상남도 시골 출신으로 16살에 부산의 신발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는데 두 분이 입을 모아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다. 너희는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 조 연구원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그 말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으로 자식 대학을 보낸 부모. 그 자식이 박사과정까지 오게 된 이야기. 이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수백만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물론 교육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미국의 교육열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교육열은 결이 달랐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절박함, 부모 세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배움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대를 몸으로 살아낸 세대의 간절함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문맹률이 70%를 넘었던 나라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수첩에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맹률 70%에서 대학 진학률 70%로 그 반전이 이루어진 시간이 고작 두 세대였습니다. 조 연구원과 헤어지고 혼자 숙소로 걸어오는 길에 저는 이 나라의 교육열을 처음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대치동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것을 병폐로 보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과열된 경쟁 사회의 단면으로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단순한 결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에 학원에서 나오는 저 아이들의 뒤에는 공장에서 12시간을 버티며 자식 학비를 모은 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뒤에는 배움을 간절히 원했지만
배울 수 없었던 조부모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열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간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들어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번아웃 사회의 증거를 찾으러 왔다가 저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쳐도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것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울 취재 8회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쓴 취재 메모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 깨끗한 도시, 편리한 시스템, 교육열. 메모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격한 것들 중 번아웃 사회의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원가의 풍경은 쓸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분명 과로 사회의 단면으로 편집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지친 시민들의 표정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서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편집장 데이비드 콜린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커스, 이번 주 안으로 초고 윤곽 잡아서 보내줘. 번아웃 각도 그대로 가는 거 맞지?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지시였습니다. 처음 기획한 방향이 그것이었고 데이비드는 그 방향으로 지면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눈앞의 현실이 그 방향을 자꾸 비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조금만 더 취재해볼게. 그리고 수첩을 집어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딱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골목들을 걸으면서 저는 카메라보다 눈을 더 많이 썼습니다. 번화한 대로변을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드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작은 가게들과 노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울의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군고구마 냄새, 오래된 목재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은 화려한 강남과는 전혀 다른 서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작은 노점이 있었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노점이었는데 그 앞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서서 국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늦추다가 멈췄습니다. 조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통역을 부탁했고 10분 뒤 조 연구원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을 걸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이순자, 올해 76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점을 한 지 25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사가 잘 되냐고, 서울이 많이 변했냐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다가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할머니가 잠시 국자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IMF 때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조 연구원이 조용히 통역하는 동안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할머니의 남편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전세 보증금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일은 장롱 서랍을 열어 결혼 반지와 금팔찌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야지 어떡해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들 그랬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같이 들고 나왔어요. 금반지, 돌반지, 결혼반지. 아까웠죠. 근데 아깝다는 생각보다 이걸로 나라가 살아나면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저는 그 순간 메모를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수첩 위에 그냥 놓였습니다. 기자로서 받아 적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나라에 내놓은 여자. 아깝다는 생각보다 나라가 살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던 사람. 저는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채를 갚겠다고 나선 나라. 그것이 이 나라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을 마치고 다시 국자를 들어 냄비를 저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듯이. 저는 조 연구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나라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어떠셨어요? 할머니가 짧게 웃으셨습니다. 당연히 살아나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했는데. 당연히 살아나야지.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시민이 나서야 하고 당연히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그 감각. 저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과 구별짓는 무언가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골목을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 기사각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보고 있는 게 번아웃 사회가 아니야.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커스. 기획대로 가야지. 저는 그 답장을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골목을 걷지 않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집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기자 생활 동안 데이비드와 크게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번아웃 사회를 취재하러 왔다가 제가 마주한 것은 번아웃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결혼 반지, 조 연구원 아버지의 공장 월급, 새벽 4시에 청소부, 밤 10시에 학원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선의 끝을 보지 못했지만 내일 조 연구원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그 끝에 가까워지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 연구원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오래된 5층짜리 건물의 4층,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조 연구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안에서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조 연구원의 어머니 박정순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6의 나이였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목소리가 힘찼습니다. 조금 뒤 거실로 나온 아버지 조태식 씨는 69으로 악수를 건네는 손이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쥐고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상 위에는 어느새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가정집 밥상이 이렇게 가득하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조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외국 손님 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취재를 하러 온 미국 기자였는데 이 댁에서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태식 씨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산청 출신으로 6남매 중 셋째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집에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뭔지 몸으로 아는 세대였습니다. 봄이 되면 쌀독이 비어서 보리조차 없는 날이 있었고 그런 날은 그냥 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역으로 전해 들으면서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는 숫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숫자가 실제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16살에 부산으로 내려가 신발 공장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였습니다. 기숙사방 하나에 10명이 함께 살았고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았고 대신 자식만큼은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심이 평생을 버티게 해줬다고 조태식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서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1997년으로 넘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 조태식 씨는 그때 서울의 작은 부품 제조업체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닌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공장 문이 닫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야반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박정순 씨는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장롱 서랍을 열어 금부치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결혼 반지, 아이들 돌반지, 어머니께 받은 금팔찌.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다음 날 아침 동네 금모으기 운동 접수처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박정순 씨가 처음으로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아깝지 않았냐고요? 아깝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나라가 어렵다는데 내가 금반지 끼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다 들고 나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날 노점 할머니 이순자 씨가 했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골목, 다른 인생이었지만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조태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직 후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도 아이들 학원은 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식비를 줄이면서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못 산 게 아니라 못 배워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배워야 해요.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조 연구원이 통역해주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조태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도로를 고치는 사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은 사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당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붉은 물결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보릿고개를 넘고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위기에 금반지를 내놓고 다시 일어선 나라. 그 모든 장면에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접어서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아버지 로버트 톰슨이었습니다. 조태식 씨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 연구원이 통역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전 참전 용사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태식 씨가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잿더미에서, 보릿고개에서, 공장 기숙사에서, IMF의 한파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이후 70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왜 한국에 대해 말을 아끼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조태식 씨의 집을 나설 때 서울의 하늘은 어느덧 짙은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무작정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바쁘게 오가는 그곳에서 저는 70년 전 아버지가 보았던 불타는 마을과 제가 오늘 목격한 이 거대한 빌딩 숲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 로버트 톰슨은 5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는 치매와 싸우셨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짧은 순간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시곤 했습니다. 그 속에는 굶주린 아이들에게 전투식량을 나눠주며 함께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아버지가 영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거리에 서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진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웃고 있던 그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 이 거대한 도시를 세웠고 아버지가 차마 상상도 못했던 기적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수해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위로 편집장 데이비드 콜린스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원고 마감 1시간 전이야. 시차 때문이라고 믿겠어. 번아웃의 신음하는 한국으로 제목 뽑아놨으니 본문만 넘겨. 그들의 피로와 절망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야 독자들이 클릭한다고.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제가 써내려갔던 번아웃에 관한 모든 초고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백지가 된 화면 위에 저는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발견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심장. 저는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기자 인생에서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글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과로 사회의 교과서라 비웃으러왔다. 뉴욕의 기준에서 한국은 분명 이해하기 힘든 나라였다. 잠들지 않는 도시, 멈추지 않는 배달,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학원가.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았다. 내가 본 한국인은 단순히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온몸으로 파도를 넘고 있었다. 67달러의 빈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 그들이 치른 대가는 번아웃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하기엔 너무나 숭고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시민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지불한 헌신의 다른 이름이었다. IMF 위기 때 남편의 해고 통보를 받고도 결혼 반지를 내놓던 노점. 할머니의 손, 자식의 학비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공장에서 하얗게 불태운 조태식 씨의 거친 손등. 그 투박한 손들이 모여 오늘날의 깨끗한 거리와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누군가는 이를 과로라 부르겠지만 나는 이제 이를 불굴의 생명력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들은 지쳐있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속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원고를 전송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10분 뒤 예상대로 데이비드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마커스. 이건 우리가 기획한 기사가 아니야. 독자들은 한국의 비극적인 단면을 원한다고. 당장 수정해.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비극은 오래전에 끝났어. 지금 한국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존엄의 모델이야. 나는 기사가 잘 팔리기 위해 진실을 가릴 생각은 없네. 이 기사를 싣지 않겠다면 나는 오늘부로 사직서를 내고 내 개인 채널에라도 이 글을 기고하겠네. 내 이름을 걸고 쓴 생애 최고의 기사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데이비드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기사는 아틀란틱 와이어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고 서버는 한때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이 정말 이런 곳이었나?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의 전율을 느꼈다. 미국도 이런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총을 들고 지켰던 그 작은 아이들이 결국 해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도움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땀과 눈물로 이 눈부신 세상을 일구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비극의 땅은 이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눈부신 밤 풍경을 내려다봤습니다. 2주 전 제가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은 이제 저 밑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아주 위대한 나라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번아웃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제 아버지의 청춘이 응원했던 나라이자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마커스 톰슨 기자의 취재기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속도,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경이로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읽어낸 것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기적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커스 기자가 발견한 한국인의 진심이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